제가 일상에서 사연 듣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데 드디어 사연 신청자 입장이 되어보네요. 저는 과거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계기와 모습으로 만나서 연애를 했고 서로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연스레 부부가 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2년제였고요. 대학을 나온 후에는 전공과 하등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돈은 그럭저럭 벌었는데 안정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요. 제가 그때 어디를 다니고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무실에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옷도 팔고 인테리어 소품도 팔고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뭔지 아시죠? 그런 걸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곳에 초창기 때부터 함께해온 일원이었기 때문에 급여는 적게 받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만 8년을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영어도 의사소통에 문제 하나 없이 잘해요. 남편이 또 집에서 막내예요. 남자만 셋인 집에서 막내입니다. 자기 형들보다 남편이 많이 누리고 살면서 자랐고요. 막내라도 많이 배우고 많이 세상을 봐야 한다는 일념 아래 가족들이 팍팍 밀어줘서 미국도 갔던 것입니다. 시댁은 방앗간을 오래 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방앗간 일을 종종 도우시며 작게 철물점을 운영하셨고요. 이 철물점은 원래 시아버지께서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고향 친구분이 차리셨던 것을 얼떨결에 잠시 몇 달 맡아주셨다가 그대로 주인이 되어버리신 경우였답니다. 그놈이 몸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니까 나 말고는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리로 수락을 했던 것인데 그놈 자식이 제발 몸 낫게 해달라고 생긴 게 험하고 말투도 험하긴 해도 심성은 고운 놈이니까 제발 낫게 해달라고 내가 하늘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었나 봐. 그때는 의료기술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왜 기적같이 회복이 되고 지랄이람. 아니 글쎄 다 낫더니만 자기는 이제 철물점 따위나 하면서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 하루 종일 갇혀서 살긴 싫다고 하는 거야.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다는 지랄을 떨면서 나한테 가게를 줘버렸던 거지. 나 원참. 이놈의 가게를 내가 기회를 파서 어디 팔아치워야지. 그러다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 세월을 다 맞아버렸네. 시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눈뜨고 코베인 기분이라 황당하기만 하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적성에 안 맞으셨다면 그 철물점을 진작에 포기하셨겠지요. 그리고 점점 그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단골 손님들을 만드시다 보니까 은근히 재미를 붙이셨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고향 친구분은 성격이 괄괄하고 말투가 좀 거친 분이셨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사근사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뭘 모르는 아주머니 손님들한테도 무시를 하지 않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신 데다가 바가지를 안 씌우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이런 거 봐도 모른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안 알려주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시기니까요. 시아버지의 장사법은 그 동네에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돈이 벌렸던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는 방앗간에 가서 잡일도 하셨고요. 방앗간은 시어머니께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혼자 하시는 건 아니었고 같이 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시아버지의 누나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고모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누이 되시는 분이시죠. 요즘 시대에도 자기 시누이하고 가게를 하라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하물며 옛날이었고 더 하물며 고된 방앗간 일이었습니다. 가게도 좁았어요. 별로 넓지도 않았는데 그런 공간에서 시누이와 함께 방앗간을 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등줄기가 짜릿해집니다. 너무 소름이 돋아서요. 이런 괴담 같은 현실을 살아내신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존경스럽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성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분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시고모님도 시자 유세를 막 부리고 그러신 분은 아니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고 그러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면서 방앗간은 시어머니 혼자 하시게 됐고요. 늙으셔서 이제 일이 힘들어진 판국에 혼자 하시려니 벅차셨으나 세월을 머금으신 만큼 노련해지기도 하셨으니까요. 도사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들이 쭈뼛쭈뼛거리며 쑥이 담긴 봉지만 들고 와도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셨다네요. 시어머니의 솜씨는 다 믿고 신뢰한다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모았다지요.
그리고 자연스레 그 방앗간이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되어서요. 참기름 한 병 사러 오셔서는 왼종일 방앗간에 앉아서 떠들고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철물점과 방앗간은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서 시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슬슬 움직이시면 금방 도착하시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사들이신 건물은 다른 동네에 있었고요. 아무리 조심하고 입단속을 해도 소문이라는 건 나기 마련이니까 괜히 이쪽 동네에다가 건물을 살 필요는 없지. 괜히 그랬다가 사달이나 나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리 보셨고 시아버지 또한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서로 좋게 잘 지내며 오래 봐온 여기 일대 주민들이라고 하여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람 마음인 법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두 분이 정말 현명하셨지요. 건물은 3층짜리 상가였고요. 위치가 나쁘지 않았고 장사들도 다 잘 되고 있어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값이 올랐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소탈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시며 수리일을 다니셨고 자전거는 정겹게 바른 모습이었으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돈을 참으로 잘 벌고 계셨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 철물점에 정을 붙이시며 계속 하셨던 것이지요. 방앗간 또한 한자리에서 꾸준히 단골 장사를 해온 데다가 시어머니께서 워낙 알뜰살뜰하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절대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사치를 안 하셨습니다. 다니시는 교회에서 오랫도록 집사님이셨다가 권사님이 되셨던 날, 그때 처음으로 기념 삼아서 명품 가방 하나 사셨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그때 백화점에서 깜짝 놀랐대요. 시부모님이 놀라신 게 아니라 백화점 직원이 놀란 것이었지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을까요? 단출한 시어머니의 차림새, 그리고 아주 소탈함이 넘쳐 흐르는 시아버지의 모습까지 백화점 직원이 떨떠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딱 봐도 뭣도 없는 양반들이 호기심에 백화점 나들이를 하러 온 모양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손가방이나 하나 좀 보려고요. 가방에 로고가 이렇게 박힌 게 제 눈에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일반 브랜드 매장이 아니라 명품 매장이라서요. 가격대가 맞는 게 없으실 거예요. 저기 고객님? 제 이야기 듣고 계시나요? 그거 그렇게 멋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손으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손으로 건드리시자마자 직원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여기는 장사를 요란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저 껄껄 웃으셨고요. 시어머니 또한 기분이 나빠하시기보다는 그저 호호 웃으셨다네요. 만진다고 달아요? 누가 보면 가방이 신생아 갓난쟁이인 줄 알겠어요. 호호 웃으시면서 막상 만져보니까 재질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신 다음 정면에 있는 다른 매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곳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목례를 남기시며 시어머니의 뒤를 따르셨고요. 정면에 있었던 다른 매장은 한 단계 더 급이 높은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상대했던 그 직원이 한숨을 내쉬면서 불신 가득한 눈빛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잠시 후 더 급이 높은 그 명품 매장에서 시부모님이 구매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게다가 거기 직원들이 시부모님 등에 대고 공손한 인사를 보냈고요. 그러자 시부모님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깜짝 놀랐죠. 그 직원에게 다가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 거요. 만져보니까 재질이 별로였는데 그런 재질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방금 떠올랐다는 말이죠. 그러셨어요? 그럼 다시 보시겠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머, 그러실래요? 여기에 소파도 있었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럼 아까 그거 하고 비슷한 거 2개 정도 같이 볼 테니까 가져다 주실래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네요. 푹신한 소파 자리로 시부모님은 안내되었고 그러자 다른 직원이 어디선가 음료와 다과를 준비해서 가져오더래요. 시부모님을 불신으로 쳐다봤던 그 직원은 더없이 정중하고 공손한 자세로 가방들을 직접 가져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암만 해도 우리 형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 같네. 당신 생각도 그렇지요? 글쎄, 나는 모르지.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누님 본인이 아시겠지. 전화해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전화 좀 드려봐요. 나는 어색해서 안 돼. 아휴, 대체 평생을 왜 이런담?
그냥 사. 웬만하면 좋아하시겠지. 저기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고른 그걸로 주시오. 여기 카드 가져가서 결제해요. 시아버지께서는 골치 아프다는 듯 직원에게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든 직원이 시아버지의 다음 발언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고요. 결제는 한 번에. 네? 고객님, 혹시 일시불 결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래요. 한 방에 그냥 끝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일시불로 덤덤하게 결제하겠다는 시부모님의 앞에서 그 백화점 직원은 이제서야 진정으로 허리가 깊숙이 숙여졌지요. 거기 직원들이 다들 눈이 커다래져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부모님의 뒤를 따라 나와서 인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시부모님께서는 웃으면서 회상을 하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시절에 중매 결혼이 아니라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자 쪽에서 먼저 마음을 표현해서 만나게 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대범하신 분이었지요.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사는 형편도 좋지가 못해서 행색도 꼬질꼬질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와서 내가 좋다고 말을 꺼냈던 그 용기가 참으로 가상했지. 그 자신감이 대단했어. 옛날 그때를 떠올리실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꺼내실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짜증스레 눈을 흘기시는 그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였고요. 어쨌거나 두 분이 결실을 맺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고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지요. 아들만 연속으로 낳다니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뿌듯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눈을 돌려서 보니까 당신의 시댁에는 고추밭이 풍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당시에는 살아계셨던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딸을 낳아라. 객기를 부리며 싫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당신의 친정에도 고추밭이 일구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근심에 잠기셨지요. 첫째, 둘째와는 다르게 조금 터울을 두고서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친정 식구들이 크게 실망을 해서 입맛이나 멋쩍게 쩝쩝하시는 모습을 시어머니께서는 보고 마셨습니다. 분노의 결심이 섰지요. 너는 우리 집의 셋째이자 막내야. 알았지? 더 이상 나는 자식을 안 낳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넷째는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얌전하고 해맑았던 제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서 그저 배시시 웃었다고 하네요. 양가의 어른들은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딸을 안 낳을 거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넷째를 낳으면 넷째도 아들일 것만 같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넷째 이야기, 딸 이야기를 시부모님의 앞에서 안 꺼냈다고 합니다. 딸이기를 유독 염원했던 상황에서 나온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막내인 제 남편은 자기 형들보다 애교가 좀 있는 성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 떨며 사신 덕분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날이 갈수록 아쉬운 게 없어져 갔으나 단 하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죠. 소위 가방끈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였습니다. 학력, 학벌 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시어머니께서는 중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었고요. 두 분은 옛날 분들이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자식들이 관건이었지요. 첫째인 제 큰아주버님이 학창시절을 보내실 때에는 시댁의 형편이 대단히 윤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체계적으로 학업 지원을 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면 큰아주버님은 결과를 좀 내셨을 법한 인물이었는데 이 점이 아쉽습니다.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런 수준의 대학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졸업을 해서 취업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무조건 애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미래가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철물점이나 방앗간 일을 기웃거려 보았으나 적성에 조금도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도 맞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신 부분이 정말 대단하고 멋있으시죠. 장남이 공인중개사가 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어려워할 일이 없게 되었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둘째가 작은 아주버님이신데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셨다가 미끄러지셨습니다. 재수를 한 끝에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누가 굳이 물어보지도 않지만 내가 그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다는 건 아무튼 비밀이야. 그 정도 대학은 재수를 해서 들어가는 법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정도 대학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는 많았지만요. 작은 아주버님이 하마터면 재수가 아니라 삼수를 할 뻔했다는 것은 더더욱 비밀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적 관리도 잘 안 되었다고 하네요. 그걸 들고서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었고요. 성적은 안 보고 대학 간판 정도만 보는 흔하게 널린 중소기업에나 들어가실 수 있었죠. 문제는 그런 곳에서도 작은 아주버님은 적응을 못하시고 배우는 게 느리셔서 헤매다가 그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만두셨던 과정이 사실은 쫓겨나는 모양새였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렇듯 비밀이 많기도 한 작은 아주버님은 기세 좋게 철물점 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가 시아버지의 혈압을 터뜨릴 뻔하셨고요. 방앗간 일을 돕겠다고 하셨다가 시고모님께 주걱으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가실 데가 없었어요. 그런 작은 아주버님을 치근하게 바라봐준 사람도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대학을 같이 다녔던 작은 아주버님의 동기가 알고 보니 집안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경우였던 거예요. 야, 너 나랑 다니면서 일이나 배울래? 됐어. 이번에는 일하다가 내 꼬라지가 답답하다면서 페인트통으로 맞을까 봐 겁이 난다. 그렇게 머리 쓸 일도 없어.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일단 해보고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 형이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요. 한번 해볼게. 작은 아주버님의 대학 동기는 동기이긴 했으나 나이가 2살 더 연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도 현역 입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잘 맞았나 봐요. 작은 아주버님은 얼떨결에 그렇게 인맥으로 인테리어 쪽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의외의 적성을 찾으셔서 그쪽 업계에 눌러 앉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가 봐요. 아주버님들 두 분이 이런 것만 봐도 왠지 결이 다르시지요.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다는 점은 아주 두 분이 비슷하시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러신 분들이라 아주버님들도 분쟁 싫어하고 머리 아픈 일은 슬그머니 외면하는 기질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 분이 억센 배우자들을 동일하게 맞이했다는 점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시댁에서 아쉬워했던 점이 바로 가방끈의 길이잖아요. 사람이 재력을 얻고 나면 권력을 탐하게 된다는 말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시부모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이 엘리트 소리 좀 듣고 산 여자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태어날 손주들의 공부머리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하셨고요. 돈은 크게 개의치 않으니 집안 형편이 어찌됐든지 간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며느리들을 데려오라고 두 분은 아주버님들을 향해 일찍이 당부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들은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온 여자들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학벌주의, 명문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서울대 말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서울대 출신들과 동서지간이 되었는지 이런 앞날이 펼쳐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는 채로 저는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였네요. 저의 지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어요. 친정아버지라는 인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은 자주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파란색, 보라색. 엄마의 얼굴에 물들어 있는 멍자국들을 쳐다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황당한 건 말이죠. 아버지가 먼저 만나자고 사정을 해서 두 분이 처음에 교제를 시작했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먼저 꺼내신 거였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아예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얼굴에 멍이 크게 들어있을 때면 부끄러워서 식당 일도 못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니까요. 그럴 때면 엄마는 기력 없이 한숨만 내쉬며 집안에 앉아 계셨지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분명 처음에는 안 그런 남자였다고 하셨어요. 전혀 안 그랬던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뒤로부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고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매사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때부터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욕설은 기본이고 주먹도 쓰고 발도 쓰는 무례한이 되어갔다는 게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신 엄마의 증언이었지요.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에 끝내지 못했고 도망치지 못했냐고요. 엄마는 죄가 없었고 내도록 당하며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은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왜 멍청하고 어리석게 답답하게 살았냐면서 욕을 했습니다. 외가는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중학교까지만 나오셨고 고등학교는 나중에 검정고시를 따로 보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외가 식구들 자체가 썩 그렇게 사리에 박지 않았고 이속을 챙길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이며 사람들의 성품이 원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기질을 고스란히 타고나셨던 분이 엄마였고요. 분쟁을 싫어하고 언쟁을 피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보고 자식 인생 망친 엄마라고 비난을 하시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던 아주머니셨는데 본인도 여자이고 엄마이면서 어쩜 그렇게 냉혹하실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당하고 살기만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도 판단이 잘 안 되지요. 요즘 말로는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당시에는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어떤 걸 당하고 있는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그저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게 피해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모든 게 지긋지긋해. 그치만 집에 들어가면 웃어야겠지.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고 아주 약하게 웃으면서 엄마를 내가 안심시켜드려야 돼. 그게 내 역할이니까. 저는 부모님을 신경 쓰게 만들지 않는 아이, 손이 가지 않는 아이, 조용하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어릴 적부터 목표였어요. 불안정한 가정 안에서 보고 자란 게 전부 좋지 않은 광경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로 인해서 이 가정이 더욱 힘들어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냈고 아무런 잡음도 내지 않으면서 커갔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바빠서 학교에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그게 값이 비싸면 그냥 학교에서 창피를 당하고 혼이 날지언정 그 준비물 비용을 달라고 말을 못 꺼냈고 고기 반찬이나 햄 반찬 혹은 계란말이 같은 걸 원 없이 뜨끈한 쌀밥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꼭 참으면서 도리어 먹는 양도 적게 먹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도움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식량을 축내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 밑에서 아이는 아이답지 못하게 자라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는 걸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시작을 했었어요.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였는데 솔직하게 뭔 활동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제 마음에 안식처가 생겼던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 시절의 그 동아리가 저를 구원해 주었던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친구들은 괴짜였습니다. 저와 다르게 더 어린 나이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두꺼운 안경들을 쓰고 있었지요. 친해지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집구석에서 좋은 일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털어놓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괜히 털어놓았나 싶은 후회가 들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전부 다 안경 너머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이라는 게 갑자기 무슨 의미야? 우리 집이 그러고 산다는데 내가 왜 주인공이야?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주인공을 못해.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정말? 뭔가 이상한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이라는 건 가족이 제대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뭐를 잘 모르는구나. 시련의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러면서 주인공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야. 너 말고 나머지 우리들은 전부 집에서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맨날 똑같이 지루하게 지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을 뽑는다면 그건 바로 너야. 너희들 정말 생각하는 게 특이하다. 태어나서 그런 이상한 소리는 처음 들어봐. 근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 오히려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다들 고마워. 저의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나서 특별하니까 주인공인 거라고 말을 해주다니. 이 친구들이 암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들을 괴짜라고 여기게 된 것이었지요. 왜 그 친구들이 다른 애들하고는 못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노는지도 그 이유를 자동으로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그 친구들의 말이 크나큰 힘이 되었어요. 항상 눈치만 보고 주눅이 들어있던 제가 서서히 어깨를 펴고 목을 위로 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었거든요.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만큼 정신이 성숙해진 것이었죠. 엄마가 마냥 불쌍하고 답답하게만 생각됐었으나 이제는 다른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아주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제가 행복하고 화목한 미래 따위는 영원히 오지 않을 가족만 붙잡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 게요. 이뤄지지 않을 꿈을 그동안 꾸고 있었습니다. 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건만 그동안 헛된 꿈만 내도록 꾸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현실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제 처지가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그럴 때면 외치는 주문이 있었지요. 괜찮아. 나는 주인공이야. 이 세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확실히 저였으니까요. 부모님의 문제와 상관없이 제 일상에 집중하면서 제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학창시절을 최대한 즐기고 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새 여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처자식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엄마는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남는 게 뭐야? 멍이 들 정도로 당신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며 한탄을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팔을 잡아드렸지요. 엄마, 그냥 이참에 아버지하고 끝내세요.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누구 좋으라고. 엄마 좋으시라고요. 뭐?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죽겠는데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게 나 좋은 일이라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니? 네, 지금 이혼 안 하시고 그렇게 악에 받쳐서 아버지를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면 모래를 쥐고 계시는 거나 다름 없어질 거예요. 모래는 결국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겠죠.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셔도 아버지가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걸 막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엄마만 고통스러운 거죠. 엄마의 인생은 계속 아버지한테 잡혀있는 것이 되겠지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라도 다르게 사셔야죠. 그냥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엄마의 인생을 찾으세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가 주인공인 거예요. 네가 언제 이렇게 다 커버렸니?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애였어? 제가 벌써 18살인데요. 엄마가 저를 보지 않고 계시는 동안에도 저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는 당신의 두 손에 얼굴을 가득 묻고 한참이나 흐느껴 오셨습니다. 저는 이 흐느낌이 먹고 나면 두 분의 결혼 생활도 끝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집안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식인 저를 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셨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엄마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다는 얼굴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참으로 묘하게 보였어요. 엄마가 당신에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웃기지도 않네요. 저는 후련한 기색으로 덤덤하게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꾸벅 인사를 남긴 게 전부였던 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복잡한 시선으로 저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장의 역할도 못했던 주제에 바람이 난 여자와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그 여자가 돈이 좀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그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때는 그 여자가 이미 거의 만삭에 가까웠고요. 참고로 그 여자 또한 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이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사별로 끝이 난 모양이었어요. 사별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며 저희 아버지와 그 여자가 그렇게나 열렬히 붙어먹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추잡한 새 출발을 해서 살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었지요. 엄마 또한 부디 그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공부에 큰 흥미도 재능도 뜻도 없었던 저는 대학을 아예 안 갈까도 싶었으나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데다가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전문대가 보여서 그곳에 진학을 했던 거예요. 중학교 동창인 괴짜 친구들하고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았는데요. 여전히 독특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그 친구들 덕분에 저는 항상 열린 눈과 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듯 싶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서 물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들여와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초반에 휘청휘청하면서 위기도 맞이하였고요. 그러나 저는 의리를 지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의리 없기로는 제 인생에서 최고봉인 인물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걸 제가 전해들은 것이었고요. 네?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버셨다고요? 사업? 주식?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것마다 전부 잘 되셨다는 것만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버신 재산을 왜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게 네 아버지가 벌을 받은 모양이야. 벌을 받았다면 그렇게 부자가 되지도 않으셨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네. 아무래도 살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모양이야. 아버지가 그러면 시한부라는 소리예요? 잠깐만요. 그렇다고 쳐도요. 그 바람 피워서 결혼한 여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애를 임신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 애가 이제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요. 아, 그 여자가 원래 키우고 있던 자기 아들도 있을 테고요. 자기 애가 아니라더라. 네? 설마 그 여자가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한숨을 크게 내쉬시는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운수가 대통하셔서 돈길만 걸어오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바람난 그 여자, 그러니까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얼굴이 외탕만한 것 같아서 아버지는 진작에 의심을 하고는 계셨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계속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청천벽력이었으나 주저앉아 계실 수만은 없어서 얼른 움직이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친자 검사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상간녀하고만 피가 이어진 관계였고 아버지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원래 상간녀가 자기 전남편 사이에서 낳아서 기르고 있던 아들은 커갈수록 통제 불가능한 사고뭉치가 되어 있었지요. 치료의 희망은 없고 살 때까지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병원을 돌며 재차 확인받으신 아버지의 머릿속에 엄마와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시도도 못한다는 말처럼 아버지와 생긴 게 진짜 판박이었거든요. 성격은 전혀 안 닮았는데 외모가 정말 자랄수록 아버지와 비슷해진 경우입니다. 특유의 인매나 끝이 뾰족한 턱은 그대로 복사를 해놓은 수준이었고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아버지는 상간녀에 대한 괘씸함과 저와 엄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친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는 바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오신 것이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어찌 마주하면 좋을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남은 시간은 별로 없었고 가능한 한 빨리 재산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그 상간녀는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나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고 재산 정리를 아버지는 빨리 하고 싶어 하셨어요. 무력하고 멍청했던 게 과거의 나였는데 이제는 지금만큼은 절대 그래선 안 되겠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겠어. 엄마는 전에 없이 열의가 가득한 눈빛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와 단 둘이 단판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내리시는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친자식인 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피해를 이어받은 이 세상의 유일한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떠나셨지요. 그 상간녀 측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다 손을 써놓고 정리를 다 하셨던 데다가 돌아가시기 단 며칠 전에야 시한부라는 사실을 상간녀 측이 알았거든요. 아버지나 상간녀나 똑같이 벌을 받게 된 모양새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 엄마는 외가로 가셔서 외할머니와 둘이 지내셨고요. 저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남편이라는 인연까지 만나게 됐던 거예요. 미국에서 지냈던 것 덕분인지 뭔지 남편은 마냥 해맑고 편견도 없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저의 어두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남편이 부럽기도 하였네요. 이혼 가정에다가 전문대 졸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탄탄하지 못한 직장까지. 저의 이러한 조건들만 보자면 남편에게 많이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좋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았고 저희끼리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시부모님께서도 너그러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서울대 나온 며느리를 이미 둘씩이나 봤는데 더 이상은 바랄 것도 없어. 뭘 따지겠나? 우리 막내가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지. 막내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시아버지께서는 흐뭇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전문대를 나오면 뭐 어때? 사는데 지장 없는 곳을. 새며느리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골치 아파져서 안 돼. 잘난 척하는 주둥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 아이쿠야, 더는 안 되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연신 중얼거리시며 저를 기꺼이 새 며느리로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영해 주실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미국까지 가서 살면서 공부하다가 온 똑똑한 막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라면 무조건 안 좋을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될 일이지 미리 그렇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될 것도 전혀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의 유유자적한 기질이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유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그제야 처음 하게 되었지요. 난관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과는 아무런 마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쪽에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이래서 인생은 의외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제 아주버님의 서울대 부인들 말입니다. 제 손이동서 두 분이 함께 서울대 동문안이라고 할까봐 세트이더라고요. 둘이 한 세트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제 손이동서들이 워낙 자기들끼리만 아는 소리를 떠들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걸 제가 직접 겪게 되었던 거예요. 며느리들끼리 인사 나누고 친목을 나누라고 하면서 시부모님께서 카드 한 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라고요. 근사한 식당에 다녀오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신이 나서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받아드는 큰 형님이나 그 옆에 작은 형님은 저하고 낯빛이 그때 좀 달랐어요.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두 분이 편하신 대로 제가 맞출게요. 제가 그렇게 먼저 온을 띄우자 형님들은 머쓱한 기색으로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사람 맥 빠지게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시는 게 보였답니다. 서울대 출신 형님들이 여태 집안에서 한 가닥씩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얼마 뒤 고급 소갈비 식당에서 만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곳은 시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장소이기도 했어요. 남편도 거기를 가봤는데 아주 맛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이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서 그날 도착을 했지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저 왔어요. 명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두 분이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4인 테이블석이었는데 두 분이 마주보고 앉으신 상태였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이쪽도 저쪽도 옆으로 가서 앉기가 상당히 민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니까 테이블에 이미 음식이 나와 있었고 두 분이 이제 막 드시기 시작한 그런 때였더라고요. 제가 시간 맞춰 잘 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늦었나 보네요. 저기 그런데 제가 어느 쪽에 가서 앉으면 좋을까요? 혹시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요. 제가 옆에 앉으면 불편해하실까봐 두 분이 혹시 나란히 옆으로 앉으실 거냐는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온 사력을 다한 것이었죠. 바로 그때 메인 메뉴인 소갈비가 가득 담긴 접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일절 대꾸도 안 하신 채였고요. 작은 형님이 불판 위로 소갈비를 올려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작은 형님 옆으로 가서 슬쩍 앉았습니다. 그러자마자 큰 형님이 젓가락을 테이블 위로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밥맛 떨어지게 진짜. 그러더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보시면서 말입니다. 며느리들끼리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시부모님께서 마련을 해주신 자리였고 저는 새 며느리 된 입장으로 그냥 왔을 뿐인데 이렇게 불청객 취급을 받아야 할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화도 안 났고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큰형님이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옆에서 작은 형님이 한숨을 푹 내쉴 때부터 이 두 분이 작당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러게요. 갑자기 이 식사의 품격이 확 떨어지는 것만 같아요. 뭔 놈의 품격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당장 따져 물을까 하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싶어서 형님들을 번갈아 쳐다봤지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피식 비웃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눈치가 없나 봐? 살면서 그런 소리 꽤 들었지? 눈치 없다는 소리. 글쎄요. 별로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눈치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시는 건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봐. 어디 이름 없는 대학 같지도 않은 전문대를 나온 주제에
어떻게 서울대를 나온 우리하고 다짜고짜 맘먹으려고 들어?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서울대 나오신 게 그래서 뭐요? 전문대를 나온 제가 서울대를 나오신 두 분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겸상을 해도 되는지 정중하게 여쭈고 허락을 구하기라도 했어야 했다는 건가요? 설마 그건 아니죠? 제정신이라면 그런 발상은 못 하실 거라고 믿어요. 뭐야?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대단하다. 역시 못 배워 처먹으면 수준이 저급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얄팍한 수를 써봤자 소용없어. 안 통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사라져. 두 분 어쩜 이렇게 유치하세요? 서울대고 나발이고 나이 먹고 이러는 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두 분이 이런 분들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 두 분이 동시에 저를 비웃으셨어요.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커온 막내 아들의 옆자리를 꿰찬 것 하나로 너무 기세등등한 것 아니냐며. 그래봤자 저라는 인물 자체는 아무 보잘것 없으니 서울대 출신인 본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저보고 이만 꺼지라는 듯 팔로 저를 슬쩍 밀어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밀려나 드렸고요. 미련 없이 그곳을 나와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고 형님들이 삐딱한 자세로 입장을 하셨죠. 근데 시부모님, 아주버님들, 제 남편까지 다 모여있는 것에 흠칫하셨습니다.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수준 낮은 고자질 하나로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큰형님이 근엄하게 외치셨고 작은 형님도 따라서 입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자기 부인의 팔을 잡아 끈 것이죠. 그리고 얼른 귀에 속닥거리셨어요. 귓속말을 들으신 작은 형님의 낯빛이 창백해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는 식당에서 저희가 실수를, 아니지, 잘못을 명백히 저질렀거든요. 너무 큰 잘못이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형님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입가를 떨며 그렇게 말하자 큰 형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미치기라도 한 거냐고 작게 물으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는 채근이 이어지자 작은 형님이 결국 이렇게 외치고 마셨어요. 200억대 자산가라고 하잖아요. 빌딩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홧김에 외치시고는 민망하며 헛기침을 하셨고요. 큰형님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보셨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작은 아주버님이 측은한 눈빛을 보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걸 보신 큰형님이 그제서야 입을 틀어막으시며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간신히 버티고 계셨던 것인지 다리에 힘이 풀린 작은 형님도 따라서 주저앉으셨고요. 저기, 동서? 우리 동서한테 아까는 내가 좀 심했지? 내가 요새 일이 좀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나 봐. 정말 미안해요. 이젠 안 그럴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갑자기 웬 존댓말까지 하시더군요. 그 잘난 서울대 출신께서 이렇게 금방 무너지셔도 되는가 싶었으나 식은땀까지 금세 흘리시는 모습에 괜히 모난 마음은 더 갖지 말아야겠다 싶더군요. 형님들은 공부를 무척 잘하셨으나 공통적으로 친정에 돈은 썩 그렇게 없었거든요. 개천용 비슷한 경우였지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싹 물려받았고 그걸 현명하게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공개된 저의 재산 수준 앞에서 형님들은 완전히 넋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주버님들도 많이 놀라신 상태였고 남편만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역시 우리 막내가 최고라면서 엄지를 들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사랑받고 커온 막내 아들에 이어서 사랑받는 막내 며느리까지 저희 부부가 세트가 되어버렸네요. 형님들이요? 그 이후로 찍소리도 안 하셨답니다. 서울대의 시옷자도 그 이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남편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으니 제가 주인공인 저의 인생 여기까지 잘 흘러온 듯 싶습니다. 항상 팔불출 같다고 할까봐 남편 자랑을 어디 가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저한텐 아빠고 오빠고 히어로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면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속으로만 몰래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오늘은 사연 채널에 우리 남편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은 화학공학과 교수예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워낙 많고 나라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고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업무를 하는 조교도 여럿이고 행정 업무, 기본 사무만 봐주는 직원들도 있어요. 보통은 대학 본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예외로 프로젝트 사업할 때 들어온 사무 직원이었어요. 워낙 처리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이리저리 전화 받고 서류 발송하고 팩스 보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고졸인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사실 고졸이라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컴퓨터 자격증이 많아서 업무에 많이 능숙하고 전산 회계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완전 친드레 스타일이에요. 좀 많이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참 믿음직하고 거짓말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결혼했답니다. 그렇다고 센스 없고 무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자수성가해서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리저리 다 소문이 나서 곳곳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남편이 맡아주길 바래요. 특히 남편은 어떤 일이라도 남한테 미루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항상 매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잘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전 제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사실 주변은 크게 살피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절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33살이었어요. 나이도 젊은 데다 능력 있는 교수였던 남편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행동하는 게 다르단 걸 남편은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전 식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식집사라서 어릴 때부터 화분에 허브들을 키우고 죽은 식물들한테 정성을 들여서 키워내는 걸 좋아했어요. 사무실 안에 화분들이 시들시들하길래 햇빛도 볼 수 있게 집에 남는 식물 등 가져와서 좀 켜주고 식물 비료도 좀 줬더니 금방 또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먼지 제거하는 걸 좋아해서 잘 닦고 다녔어요. 이건 유튜브에서 배운 꿀팁인데 물에 린스를 섞어서 분무기로 뿌리고 닦으면 먼지가 잘 앉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닦고 다녔더니 한결 사무실이 쾌적해졌어요. 그리고 색깔별이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남들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해놨더니 비품 찾는 것도 빨라지고 서류 찾는 것도 너무 편해졌어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종류별로 분류를 해놔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여기 일에 맞춰서 보고서나 문서 서식들도 다 만들어뒀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든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처음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번에 다 알 수 있도록 정리된 업무 안내서를 주거든요. 그걸 보고 두 번째로 놀라요. 이거 정리하신 분 누구냐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여기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을 쓰는 줄 알았대요. 저는 그냥 조용히 웃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미나 씨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다들 네?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이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미나 씨처럼 일하면 우린 세계 1등 교수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적이죠, 무적. 여기 먼지 하나 안 앉은 거 알아요? 미나 씨가 늘 청소해서 그래요. 업무 안내서 시킨 적 없는데 미나 씨가 만들었어요. 우리 쓰고 있는 문서 서식들도 다 미나 씨가 만들었고요. 내 사무실의 책장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놓고 서류도 정리해 놓고 비품실도 찾기 쉽게 다 분류하고 번호 붙여 놓은 거 알죠? 그것도 혼자 다 했어요. 회계 업무 말하면 뭐해요. 입 아파요. 내 회계사 친구가 회계 프로그램 뭐 쓰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정리해서 주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직원이 있다니까 자기 사무실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무도 몰랐죠. 여기 미나 씨가 다 돌리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이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저도 처음이라서 한창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저만 개인적으로 보너스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넣었다고요. 알고 보니 보너스만 200만 원이나 더 넣으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돈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받아주셨어요. 일한 만큼 보너스 넣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너스 2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일을 10배나 더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실망스럽다느니,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왜 1등이 아니니, 이런 말들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인연 끊고 산지 오래됐어요.
절 깎아먹으면서까지 부모님들과 참고 살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취업하고 돈 벌었어요. 제 힘으로 벌어서 방통대도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고졸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대학교에선 어떤 걸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고3 때 제 인생이 너무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강박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수민이라는 제 친구. 아직도 보고 싶어요. 수민이랑 저는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고등학교까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 소꿉 친구였어요. 수민이는 늘 성격도 다정하고 얼굴도 이뻐서 인기도 많았죠. 고3 때 다른 반이었던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가 의대에 가길 바랬기 때문에 절 항상 쪼아댔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들만 하셨어요. 전 학원이랑 과외에 시간을 뺏겨서 수민이랑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카톡도 자주 하고 웃긴 게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수민이가 연락도 뜸하고 바쁜지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지만 고3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공부에 더 매진해야지 했어요. 하루는 수민이가 미나야 나 힘들어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하니까 받진 않았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면 얼굴 보고 얘기나 좀 해야겠다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본 수민이는 예전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할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렇게 친했다고 하면서 왜 오랜만에 보냐고 하겠지만 반도 다른 데다 학원에 과외에 눈코 뜰 새 없고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되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느라 매점도 잘 못 가고 다른 반에 갈 힘도 기력도 없더라고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주쳐도 아주 잠깐씩이었던 거죠. 수민이는 미대에 진학하고 싶어 했어요.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했었거든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받았다고 웃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항상 미대 진학을 걱정했었는데 학원의 선생님이 적극 추천해 주시면서 따로 과외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학원 선생님이 따로 집에서 과외를 해 주시겠다고 하고 수민이한테 약을 먹이고 몹쓸 짓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선생이란 사람이 그것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절박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아직 학생인 수민이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게 영상까지 찍어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에 전 정말 오열했어요. 오로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아이였는데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카톡을 보냈던 날이 아마 그 선생님한테 당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됐냐면 너무 힘들었던 수민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내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섭고 겁이 났다. 넌 살면서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랑 놀면서 같이 그림 그리고 수다 떨던 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보고 싶다, 미나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도 말도 못하고 괴로워했을 수민이가 너무 보고 싶고 안타까웠어요. 제가 수민이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말리시는 부모님 앞에서 전 살면서 처음으로 반항이란 걸 하게 됐어요. 거의 눈이 뒤집어졌죠. 가겠다, 가지 마라. 몇 시간을 싸워서 다른 집에서 항의도 들어왔었어요. 결국은 저를 가게 해주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몇 시간 동안 빈소에서 울기만 했어요. 수민이 부모님한테 카톡도 보여드렸고요. 두 분이랑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두 분은 저라도 힘내서 살라고 좋은 대학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고 온갖 얘기도 하면서 지냈다가 수민이를 혼자 둬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지만 고3 때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고 수민이랑 카톡 주고받았던 거, 편지 썼던 거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난리가 났죠. 부모님이 다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발작까지 하는 바람에 정신병원도 갔었어요.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제 인생에서 대학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죠.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싸운 날이었을 거예요.
과거와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요. 살면서 그때만큼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나 싶었어요. 부모님도 자기 인생 망치려고 하는 제가 참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을 건데 늘 아쉬워요. 그 나쁜 놈의 미술 선생은 알고 보니까 학력도 위조, 나이도 위조,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모든 게 뽀록나서 가중 처벌받았지만 10년형밖에 받질 않았어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형량이 그렇단 사실에 전 더욱 분노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민이가 없는 내 삶이 그대로 또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는 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수능은 치질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전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생 때부터 돈 모았던 거랑 알바해서 돈 번 거랑 합쳐서 독립을 했어요. 꽤 열심히 돈 모았거든요. 그 이후에 다니고 싶던 컴퓨터 학원에 다녔고요. 자격증도 다 따고 나중에 일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전산 회계 자격증도 땄고요. 그래도 이왕 일하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이젠 엉덩이가 빠그라질 것 같다고 후회하면서 말이죠. 아르바이트로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고 나서 그래서 수민이가 살아 있었다면 같이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미래 여행 계획을 짜고 보고 싶었던 아이돌 콘서트에 꼭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같이 갔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추억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자전거도 타고 여러 국내 여행지도 다녔어요. 읽고 싶은 책들도 많이 읽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녔어요. 외국에도 놀러 가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곳이 좀 많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풍경 좋은 국내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무작정 걸어서 도시를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벌고 걸어 다니기도 해서 조금씩 죄책감을 지워갔어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게 지금 정윤호 교수님 사무실이었어요. 내가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수민이처럼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항상 교수님 주변이 쾌적하게 일하는데 불쾌감을 가지지 않게 공간도 업무도 계속 정리하고 분류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어떻게 정리했을 때 가장 찾기 쉬워할까 고민도 했고요. 교수님은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지치지 않고 정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에 서류를 섞어버리거나 보내야 하는 서류를 B 회사나 아예 다른 데 보내버리거나 해서 일하시다가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맡은 일과 잘하는 일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아서 조용히 보고서 하나를 작성해서 교수님 메일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가 느끼고 지켜본 바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사실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경거망동하는 것처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오지랖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능숙도, 일 처리 스타일,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분야까지 다 조사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차질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다시 두세 번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를 제시했어요. 평소에는 A로, 어떤 직원이 빠지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시 B로 운영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교수팀이 운영될 거라고 말이죠. 교수님은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팀을 돌려보라고 말을 듣게 될 줄요. 보고서를 다 적고 보내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100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사실은 더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소심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교수님이라면 내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보냈어요. 메일로 답신이 왔는데 정말 고맙다는 대답이었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접 실행하실지 몰랐는데 교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했지만 그렇게 일하는 과정을 바꾸고 나서 효율이 한 5배는 올라가니까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머리까지 좋으신 거냐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정말
정말 으쓱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맡은 업무를 좀 어색해했지만 바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일을 여러 번 다시 하는 일도 없어지고 오발송되는 문서들이 없어지니까 거래처에서도 정말 좋아하고요. 다들 일 잘하는 분들로 바뀐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니까 퇴근도 빨라지고 야근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다들 몸 컨디션도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교수님을 계속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사실 여기서 가장 바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편하게 하실지, 건강은 어떻게 지키실지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교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다 살펴보기 시작했죠. 교수님도 관찰력이 좋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질 않았대요. 분명 전산 회계 때문에 뽑았고 사무 처리 잘해주면 제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이 돌아가는 패턴을 순식간에 다 파악하고 모든 불필요한 체계를 바로잡고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해결책까지 남들 모르게 제시하니까 고마우면서도 수상했대요.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도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니 바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장한 걸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동정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을 너무 잘해서 처음엔 약간 의심했대요. '이 사람 산업 스파인가?' 하고요. 학교에 무슨 산업 스파이를 의심하지 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쓰는 화학공학 기술개발 문의도 있고 연계된 산업들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비실한 식물들도 다 살려내고 이리저리 뒤죽박죽된 비품 창고 정리에 도서 정리에 아무리 지켜봐도 그냥 일하는 일터 주변을 다 살피고 관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다 놨다고 해요. 그리고 더러웠던 화장실도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좋은 냄새 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가 돼서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결벽증이 있어서 화장실 더러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완벽주의인가 했는데 항상 웃고 다니고 죽어가는 식물 키우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쑥쑥 커야지 물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혼자 할머니처럼 대화하는 것도 보고 '재밌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같이 일한 지 6개월 개월 만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교수 사무실을 조화롭고 즐겁게 운영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 정신이 팔려 있었고요. 업무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어디도 손볼 곳을 없는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다녔으니까 스파크가 튈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서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에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 관찰하고 있었다 보니까 눈이 결국 마주치게 된 거죠.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면서 돌리다가 나중엔 서로 그냥 보면서 웃게 됐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을 계속 보니까 정도 들고 조금이라도 안 웃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생활 패턴, 입맛, 커피 취향, 샐러드 소스 취향, 좋아하는 축구팀, 거의 모르는 취향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누가 오늘 공돈이 생겨서 초밥을 쏘겠다고 하길래 다들 "와, 와." 이러고 있었어요. 전화 주문하려고 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 와사비 잘 못 드시니까 초밥 도시락 하나는 와사비 조금만 넣어서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한다." 했거든요. 처음엔 안 믿더라고요. "저번에 드시는 거 봤었는데." 하길래 드실 때 표정이 미묘하게 찡그리시고 배고프신데도 몇 개 안 드시더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했었거든요. 이번에 드시더니 저번이랑 다른 집에서 시켰나고 하시면서 와사비도 살짝 들어가고 완전 맛있다고 도시락 하나를 다 드셔서 다들 놀라서 절 보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저 정도는 기본이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사다 드시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생각이 많을 때에는 예가체프 아메리카노, 당이 딸려 보이실 땐 망고 요거트 스무디 그렇게 챙겨 드렸어요. 출출해 보이실 땐 어느 베이커리에서 무슨 샌드위치, 물론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경비 처리하는 거지만 누군가 그렇게 옆에서 잘 챙겨주면 아무래도 고맙잖아요. 교수님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음식 취향이나 음료 취향을 빠삭하게 다 파악하셨는지 "미나 씨 아바라 맞죠? 미나 씨 마카롱 황치즈?" 하면서 찰떡같이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오레오 쿠키가 들어간 슬러시를 사 주시고요. 저희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슬슬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나 봐요. 가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같이 사는 줄 알았다고요. 서로 음식 취향을 너무 잘 아니까요.
꼭 부부 같다고 하는 말에 전 웃고 말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늘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뭔가 촉이 온다, 심상치 않다면서요. 전 그때까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랑 말단 직원 사이인 하늘과 땅 차이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직원들, 조교들도 다 확진이 되고 저랑 교수님만 괜찮았던 거예요. 사실 전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일 마치면 혼자 원룸 가서 혼자 여갈 보내는데 익숙해서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둘만 있는 게 되게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얘기, 옛날 얘기도 하고 같이 업무 정리도 하고요. 제가 안 해본 일도 곧장 잘 해내니까 많이 신기하셨나 봐요. 업무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한다는 게 신기하셔서 그러지 말고 학교를 다시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통대 재학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방통대 말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방통대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학과 공부를 배운 적도 없는 제가 지금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교육 과정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나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걸 너무 신기해하셨어요. 제가 질문 한 번 안 하고 일을 다 처리하니까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정말 궁금했었는데 실례인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혹시 대학을 왜 안 갔는지 물어봐도 돼요?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으세요? 항상 모든 순간 함께하고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가 학원 미술 선생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자살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한다고 전혀 도와주질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항상 모든 걸 같이 하고 공유했던 사이인데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그 친구가 가장 힘들 때 알지 못했단 게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진학 포기하고 돈 모아서 부모님이랑도 따로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너무 아깝다.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잘 해오고 있었네요.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린 것 같았는데 그때 펑펑 애기처럼 울어버렸어요. 남자 품에 안겨서 꺽꺽 소리내면서 운 게 처음이었는데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달래주셔서 그때부터 이성으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팅팅 부은 눈으로 인사했더니 눈이 너무 귀엽다고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어제 일이 미안해서 집에서 샌드위치를 싸서 갔는데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파는 음식만 먹다가 누가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 게 더 건강해지고 힘이 나는 느낌이라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요리도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어제부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보니까 칭찬 한마디에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고 맛있어 보이는 레시피가 있으면 만들어 가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선 못 먹으니까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교수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요리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교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던 때라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교수님이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란 것도 확신했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혼자 산지 오래돼서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줄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 편안하고 재밌어서 낯설었어요. 일하는 곳에서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편안한 모습이 정겹고 좋았어요. 요리하다가 소매에 묻은 양념이나 정답게 불러주는 목소리까지.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라고 갈등이 될 정도로 제 감정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7살이면 꽤 나는데 좋아하는 노래들도 비슷하고 일할 때 듣는 노래들도 비슷하다는 걸 알고 서로 플레이리스트도 공유했어요. 노래 공유하는 건 진짜 내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교수님이랑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일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갈 때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사 있는 노래 들으면 더 집중이 안 돼서 없는 걸로 듣는데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인생의 회전목마를 들어요. 그걸 들으면 모든 게 다 그냥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의 이 시간과 괴로움도요. 어? 그거
오케스트라 버전 알아요? 그거 듣고 너무 좋아서 일할 때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거 듣는다고 하니까 친구가 신나는 노래 들어야지 뭐 그런 거 듣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동지를 만났네. 아, 정말요? 밤에 잠 안 올 때 듣는다는 친구는 봤는데 일할 때 듣는다는 사람은 주변 사람 중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노래 취향 비슷한 사람 있으니까 좋네요. 어, 그럼 우리 그렇게 해요. 매일 들으면 기분 좋거나 마음 편안해지는 노래 한 곡씩 추천해 주기요. 아님 그날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 주기. 와, 좋아요. 매일매일 뭔가 노래가 쌓이면 그것도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버텨냈구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책 자주 읽어요? 미나 씨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나랑 7살 차이 나는데 말하는 건 미나 씨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교수님 놀리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음악을 추천해 준다는 핑계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시작을 응원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다독여줬죠. 그런데 나만 설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든 건 언제부턴가 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과 눈이 마주쳐서였어요. 잠깐씩 멍하게 절 바라보는 교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장난꾸러기처럼 웃었거든요. 하루에 20번씩, 그러다 일부러 전혀 모르는 척 쳐다보지 않으면 저한테 일부러 와서 말도 걸고 혹은 맛있는 거 먹자고 집으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여서 맛있는 가게에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 가게가 아니라 집이라서 더 좋았어요. 같이 넷플릭스도 보고 음식하다가 웃느라 망쳐서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배불러서 잠시 소파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내 손을 잡고 같이 잠든 교수님을 봤어요. 가만히 교수님의 앞머리가 눈을 찌르지 않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교수님이 눈을 뜨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교수님이 "우리 사귈래요?" 그 말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내가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를 고쳐 앉고 가보겠다고 일어서는 절 교수님이 붙잡았어요. "우리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내 착각이었을까요? 같이 있으면 정말 재밌고 대화하는 게 정말 재밌어서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많이 부담스러워요?" 전 교수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랑 만나는 걸 비밀로 하고 사귀더라도 곧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교수님이 좋지만 저로 인해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거나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교수님께 더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면 항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난 미나 씨가 욕심나요. 내 옆에 항상 두고 싶고, 사실은 일도 하루 종일 너랑만 하고 싶어. 널 안고 싶고, 너랑 입 맞추고 싶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게 내 진심이야. 너랑만 얘기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너랑 내가 서로 좋으면 그럼 된 거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어. 너랑 내 연애는 우리 둘이 결정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나 좀 볼래? 난 너한테 정말 진심이야. 나랑 사귀자. 저는 교수님의 두 눈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수민아, 나 이제 행복해도 되겠지? 너처럼 말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내가 좋대. 외로워하는 나한테 네가 보내준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대. 나도 이 사람이 좋아. 네가 없지만 내가 네 삶의 몫같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 될까? 지켜봐주고 응원해줘.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말이야. 널 잃은 것처럼 내 사람을 더 잃고 싶지 않아. 이젠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정말 영영 후회할 것 같아. 도와줘, 수민아. 절 잡은 교수님의 손을 떨쳐냈어요. 실망해서 고개를 숙이는 교수님을 꼭 안아줬어요. 제가 이것저것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맨날 안아달라, 이뻐해달라, 관심 가져달라 칭얼거릴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혼자 처박혀서 방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먹고 싶은 음식 대신 이게 몸에 좋다고 이걸 먹어야 한다고 막 우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나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거예요? 넌 항상 빛나고 이뻤어. 넌 몰라. 내가 널 얼마나 오래 지켜보고 관심 가져왔는지,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는지. 좋아해.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손만 잡고 잘게.
왜 손만 잡고 자요? 아, 촌스러워. 괜찮아? 어, 그러니까. 왜 자기만 오래 좋아했다고 생각할까? 왜 자기만 키스하고 싶었다고 우린 그날부터 애정 표현을 숨기지 않는 사이가 됐어요. 물론 둘만 있을 때였지만요. 확진자들의 코로나는 끝났고 직원들과 조교들의 복귀를 했어요. 저희는 조용히 일만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일하는 모습만 봐도 직원들이 뭔가 달라졌단 걸 직감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요즘 연애하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수 냄새가 나지? 했더니 언니더라고. 웬일이야? 이 목석 같은 언니가 향수를 다 뿌리고. 아, 원래 안 뿌리는데 누가 선물해줘서 말이야. 향수 뿌린다고 뭐 다 연애하냐? 내가 다른 사람이면 그냥 향수 뿌렸거니 하는데 언니는 아니야. 언닌 분명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얼굴이 활짝 폈어 지금. 저 봐 지금. 전엔 없던 화색이 돌잖아 저거. 말해봐. 뭔 일이야? 누군데? 아니라니까. 그러네. 요즘 미나 씨가 더 이뻐진 것 같네. 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진 몰라도 엄청 좋아하나 보다. 부럽다, 부러워. 아, 교수님까지.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말투까지 다 저렇게 바뀐 거야? 참, 사랑의 힘이 무섭다, 무서워. 사람들이 대놓고 놀려댔지만 그만큼 제가 많이 변화했단 얘기겠죠. 전에 일하던 행정 직원 대신 다른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학력도 좋았고 경력도 꽤 있었는데 우리 연구실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교수님을 존경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정도의 감정을 넘어서 교수님과 아예 사귀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모든 음식 심부름도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해서 직접 교수님께 갖다 드리고 말이라도 한 번 더 해보려고 난리였죠. 얼굴도 이쁘장하고 애교가 넘치는 스타일이라서 보통의 남자라면 좋아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예쁜 거라는 사람이었죠. 그걸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긴 여초 직장이라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여직원은 자기가 교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그러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티를 많이 냈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랑 조교들은 불쌍한 건 도와줘도 불려시는 절대 도와주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는 제가 마음이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하루는 일부러 교수님 주겠다고 제가 싸온 김밥을 어떻게 냄새로 알아채고 먹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 자기가 거의 다 먹어버리고 자기가 사온 샌드위치를 교수님께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날은 하루 종일 저기압이었어요. 교수님이 제 기분을 눈치채시고 오전 11시쯤 현장 가는데 다들 바쁜 것 같으니 미나 씨랑 같이 다녀오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나머지 분들 업무 잘 해주시고 오늘은 6시에 바로 퇴근하세요. 저희는 현장 견학하고 따로 상의하고 다음 주에 프로젝트 들어갈 거 계획 짜고 의논하고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제가 쏠 테니 이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맛있는 거 다들 드세요. 교수님, 현장 견학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가면 안 될까요? 행정직원이 굳이 현장 견학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그 여직원은 잠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절가라 뭉개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는 잡무 처리하시는 분 아니세요? 고절 직원이랑 굳이 업무 상의하시고 계획까지 짜실 필요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놀랄 텐데요. 뭘 잘 모르나 본데 미나 씨 최종 학력이 그럴 뿐이고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에요. 그리고 아마 능력치는 지금 얘기하는 그쪽보다 5배나 더 높을 겁니다. 여기 모든 체계를 잡은 게 미나 씨예요. 저도 잘 못하는 일을 다 알고 하고 있고 이곳을 다 살피는 사람이라 제가 믿고 쓰는 겁니다. 주영 씨라고 하셨죠? 저번에도 서류 업무 처리가 잘못돼서 본관 행정팀에서 문제 생겼던 것 같은데요. 입사하신 지 2주일 지났는데 업무 파악이 좀 느리신 것 같습니다. 업무 숙달에 전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 인성 안 좋은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업무 분위기 해치고 다른 직원들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네요. 미나 씨, 가죠.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행정 직원은 한참을 열받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애교 부리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실수를 해도 요리조리 잘 무마하면서 직장 생활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사람한텐 그게 전혀 안 통하리란 걸 몰랐나 봐요. 도리어 교수님한테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콱 찍혀버렸으니 자존심에 확 금이 가버린 거죠.
성큼성큼 걸어가는 교수님의 등짝에 날 열받았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현장 가서도 저 기분이면 어떡하나, 내가 같이 일을 하러 가는 게 도움이 될까?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현장이 아니라 교수님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더 걱정이 됐어요. 집 앞엔 맛있는 음식이 배달돼 있었어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음식이고 뭐고 입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너무 서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말 없는 교수님도 답답하고 그 여직원도 그렇고 뭐가 다 혼란한 느낌?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서 교수님을 끌어안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나는 늘 겪는 일이라 괜찮지만 내가 정말 화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김밥 그 여자가 다 먹은 거 그거 내 김밥인데. 응? 응? 나 진짜 김밥 좋아하는데 너무 화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바보같이 왜 눈물이 그렁그렁해선. 응? 울지 말고. 아 진짜 화나네. 이 김밥은 내 남자 김밥이다. 네가 먹을 김밥이 아니다. 왜 말을 못 해요. 그래도 이렇게 안아주니까 좋네. 지금 배 많이 고파? 아니요, 아직. 나도. 그럼 우리 잠깐만 저기로 가자. 응? 어디? 어? 지금? 빨리.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을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요.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그런 멍하게 다 풀린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런 눈빛과 내 귓가에 속삭이는 간지러운 말들이 정말 절 미치게 해요. 한창 서로의 체온을 나누다가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였어요. 그런 행복한 삶이 나에게 허락이 될까 잠시 아련해졌어요. 내 눈빛을 읽은 건지 무슨 생각해? 웃긴데 당신이랑 결혼하는 상상? 잠깐 아주. 왜 잠깐이야? 나 지금 데리고 노는 거야? 난 맨날 하는데 그런 생각. 왜 잠깐만 하는 건데? 나 책임져야지. 날 이렇게 바보 빙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나랑 지금 놀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 다른 남자 생각도 못하게 더 혼쭐을 내줘야겠다. 두고 봐. 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그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였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집이랑 거의 연을 끊듯이 살아서 과연 교수님 집안에서 절 이해해 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곳에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봐줄지 걱정이 많았어요. 교수님은 제 원룸에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왔었는데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얼굴이었어요. 전 어렵게 독립했고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원룸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잠자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나마 집이 적었으니까 망정이지 짐까지 많았으면 감당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장 짐 싸. 난 너 이런 데 사는 거 싫어. 내가 없는 데서 이렇게 너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가자 빨리. 여기 살만해요. 조용하고 상당히 아늑하고 크지 않아서 다른 짐도 별로 없고 정리도 청소도 쉬웠어요. 그건 나 없을 때 얘기고 나도 이제 너희 집에서 자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둘이선 너무 좁잖아. 빨리 짐 싸. 그리고 여기 월세 얼마씩 내? 매달 35만 원이요? 진짜 싸네. 서울에서 이런 가격의 원룸을 구하다니. 그럼 매달 나한테 25만 원 주고 우리 집에서 살아. 이건 얹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히 룸을 쉐어하는 거야. 그 정도 가격이 나한테도 적당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만 어느 부모님이 시골 얘기도 전에 며느리랑 아들이 같이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민폐예요. 아니, 우리가 남이야?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각자 가정 이루셔서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 만나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야. 결혼식 안 오셔도 난 상관없어. 그분들 인생이시니까 낳아주신 것만 해도 난 감사해. 나 같은 환경에 몸이 아픈 친구들도 많더라. 근데 난 아니잖아.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 너랑 빨리 가정도 이루고 이쁜 애기들도 낳아서 북적북적 재밌게 지내고 싶어. 망설이는 절 세워놓고 대충 자기가 짐을 와구와구 다 싸놓더니 기어코 짐들을 트렁크에 다 옮겼어요. 그리곤 자기 집에 내려다 주고 짐 정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니까 아무 곳에다 다 짐을 넣어도 된다면서요. 내 방은 어디로 쓰면 되냐고 하니까 나랑 같은 방이란 말에 또 철렁했어요. 진짜 부부처럼 사는 건가? 근데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운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꽃과 편지와 선물을 내밀었어요. '내가 기분 안 좋을까 봐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나 보다.' 했는데 편지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결혼해 달란 문구가 써 있었고 제 손가락에 딱 맞는 결혼 반지를 제 손에 끼워 줬어요. "자기 잘 때 내가 몰래 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어때? 이뻐? 이제 어디서 내 남자가 누군지 당당히 얘기해도 돼. 난 결혼 일사천리로 진행할 거야. 너랑 하루라도 빨리 살 거니까." 전 너무 감동받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프로포즈 받고 여자들이 우는 이유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한평생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일인 5일 후에 청첩장을 와다다 찍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에겐 토요일 예식 바로 하루 전날 통보했답니다. 다들 어린아가 있는 얼굴이었어요. 특히 행정직원은 하루 종일 똥 씹은 얼굴이었죠. 앞에선 뭐라고 못하고 뒤에서 불려신 따로 있었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부부끼리 같은 곳에서 일하면 더 많이 부딪히고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일할 때는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주변 사람이 힘들다고 할 정도였어요.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저도 부장급으로 승진했고요. 너무 파격 인사 아닌가 했지만 제가 처리하고 정리한 일의 양이 정말 엄청났기 때문이었죠. 다들 저보고 체력 좋다고 했지만 저도 악으로 깡으로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전 꿈만 같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정남이 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교수님은 절 더 귀여워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대학 교수들을 다 초청해서 연말 모임을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석하라고 했대요. 전 어색해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입을 옷도 걱정하니까 어디서 저한테 정말 잘 어울려 보이는 예쁜 옷도 구해서 왔어요. 처음이었는데 저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들어서니까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여러 곳에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결혼했다는 말이 깜짝 놀라지만 남자분들은 다들 "이런 미인과 부부라니 정말 좋겠어, 정 교수." 이렇게들 칭찬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근데 치맛바람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니, 그래서 대학도 안 나오고 7살이나 차이 나는 애랑 결혼을 한 거야? 양가 부모도 없이 급하게 했다던데. 정 교수는 장래도 촉망받고 능력도 최상위인 남자인데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보나마나 배운 거 없는 저 여자가 몸으로 들이댔겠지. 혼전 임신 이런 걸로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닐까? 하긴 저런 부류 애들 몸뚱아리 말곤 재산도 없잖아. 아, 더러워. 예상은 했지만 얼핏 들어도 아무리 못 들은 척해도 저런 얘기들은 저한테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어디 갔다 오겠다고 갔는데 남편도 저랑 같이 다니는 게 부끄러워진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세상에 갑자기 혼자 태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머리가 핑핑 돌려고 할 무렵에 갑자기 남편이 앞에 단상에 있는 마이크로 저를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결혼해서 새신랑이 된 정윤호 교수입니다. 전 이 대학에서 교수가 됐고 여러 성과를 내게 되어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 많은 인맥도 얻고 스펙도 쌓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스펙은 바로 제 아내를 이 대학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잠시 저희 교수팀을 도와주러 들어온 알바생으로 만났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지금은 부장급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편애해서가 아니라 절 음으로, 양으로 가장 많이 도와준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 식물, 화장실, 주변 청소, 정리는 기본이고 저희 사무실의 모든 업무 처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바꿔줘서 일의 강도가 원래 10이었다면 3으로 바꿔준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전 지금의 많은 업적들을 5년 후에나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아내의 그런 능력은 모르고 고졸 출신의 여자가 몸으로 들이대서 교수를 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아까 행사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데 그렇게 수군거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내는 고3 가장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사고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혼자 외롭고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극복해서 대학교도 이제 마쳤답니다. 이름난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등록금 벌여서 열심히 졸업장 따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만 대학 다닌 사람 얼마 없을 겁니다. 어디서든 남 뒷말하는 법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한 일 자랑하거나 티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반해서 한참을 바라만 보다가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자신이 제 허물이 될까 봐 늘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서 평소 무뚝뚝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내 허물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야, 여보. 다들 어렵게 이룬 저희 사랑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좋은 인연을 이룰 수 있게 이런 훌륭한 학교를 세워주신 설립자와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운영팀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추억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멋지고 좋은 남자를 만난 걸까요?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남자를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절 보고 수군거리던 여자들도 입이 쑥 들어갔어요. 절 어떻게 보던 이제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이렇게 절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으니까요. 발표를 하고 내려오는 남편을 향해 엄지척을 해줬어요. 내려와서 저한테 나직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부끄러워 죽는 줄. 어떻게 이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건강하시고 예쁜 사랑하시길 빕니다. 저도 꼭 행복할게요.